아이고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에 이렇게 특별히 영화도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 연석 씨 오니까 네, 날씨 너무 구신데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이 영화를 선택해 주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자리 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많이 네, 저 영화를 못 봐가지고 진짜 영화 보고 이제 식사 자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인사드리면서 갑자기 초대돼가지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아직 못 보셨으니까 많은 관객분들, 다른 분들 데리고 오셔서 다음 기회에 다시 보시는 걸로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감독님 영화는 항상 제목을 가지고 계속 뭔가 영화를 보기 전부터 보고 나서도 계속 곱씹어보게 되고 과연 이 제목을 왜 가져왔고 이 제목을 통해서 어떤 걸 구상하려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춘몽이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영화가 봄에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봄과 관련된 어떤 나른한 어떤 꿈의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점점 든 생각은 이게 야한 꿈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화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리의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새 남자의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지나가는 어떤 다른 사람의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입을 시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어떤 꿈을 생각하시고 이 얘기를 구상하게 되셨는지 먼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꿈을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찍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오는 느낌, 그리고 그 안에 세 명 감독이 그 앞에 영화의 캐릭터의 어느 부분도 오고, 그리고 또 이 예리 씨와 그 공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있는 것 같지 또 않은 면도 있고, 그런 모든 부분이 좀 꿈이 같다? 네, 찍으면서 그런 감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춘몽이라고 짓고, 그래서 어떤 꿈이든지 다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여튼 살면서 계속 이렇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런 감이 나이 들면서 좀 더 많아집니다. 좀 더 앞으로 가면 치매 와도 네, 그런 감이 올 것 같고. 원래 이제 춘몽이라는 얘기를 제목 얘기를 해서 제가 듣기로 이 영화 원래 제목이 3인행이라고 처음에는 그리고 그 3인행이라고 한 이유는 지금 나와 계신 한 분 안 계시는데 양희준 감독님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두 분 플러스 한 감독님 이 세 남자의 얘기로 구성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3인을 어떻게 캐스팅을 할까 할 때 저는 진짜 이거 정말 엄청난 캐스팅이다. 도대체 시나리오도 분명히 없었을 텐데 뭘 보고 이분들이 이 영화에 출연을 하겠다고 했을까. 그리고 심지어 영화를 연기한다기보다는 자신 타이틀로 연출하는 감독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벤져스급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거부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그 얘기 들으셨을 때 두 분은 또 어떠셨는지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저는 원래 장면의 영화를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관객으로서 한 18년 전부터 이제 감독님하고 자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다 이 얘기도 맨 처음부터 들었었고 그래서 예, 감독님 하시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내러티브가 좀 상민님이 저희가 찍었던 영화들의 캐릭터가 이렇게 그대로 올라와서 연결되는 듯이 갈 줄은 몰랐던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그거 재밌겠다라는 생각. 예. 네, 감독님은 이 부산에서 영화가 개막작으로 이 영화 개봉을 했었고 공개를 했었죠. 그때 이제 첫 상영을 보시고 오셔서 진짜 영화가 윤종빈밖에 안 보이더라. 너무 긴장돼서 본인이 연출했던 영화를 볼 때와는 사뭇 다른 그런 감흥을 느끼기도 하시고 소회를 나누시기도 하셨는데 처음에 진짜 어떻게 연기를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 옆에 정범형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술 마시면서 농담식으로 그 3명이 나오는 영화를 찍자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정범형은 이제 좀 진심으로 정말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저는 사실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뭐 술자리에서 농담식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거기서 뭐 거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예의상 재밌겠네요.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오늘 진짜 그걸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이 돼서 일단 감독님한테는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이제 섭섭해할 것 같아요. PD한테 야 진짜 꼭 해야 되냐, 다른 배우로 하면 안 될까, 기성 배우들 많은데 왜 그 이유는 제가 일단 너무 자신이 없었고 일단 남의 영화에 배우로 참여해서 그 영화를 망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부담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는데 감독님이 너희 3명이랑 꼭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없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일단 하게 됐고요. 하게 된 이상 민폐는 안 끼쳐야겠다 싶어서 일단 연기력에 자신이 없어서 일단 머리부터 좀 바보처럼 자르고 머리도 일단 좀 먹고 들어가자라는 심리로 머리를 먼저 잘랐고요.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민폐를 안 끼치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이 캐릭터들이 진짜 감독님께서 많이 좀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출연하셨던 작품 혹은 이제 연출하셨던 작품에서 가져온 캐릭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머리도 마찬가지로 좀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보면 지금 머리를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고심을 하시고 네, 의상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좀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머리를 일단 감독님은 이제 머리를 좀 길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다 처음에 하셨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대본을 봤을 때는 그냥 쉽게 말해서 동네 바본데 머리를 기르면 좀 더 연기하기가 제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냥 첫눈에 봐도 얘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게 깔리고 가야지 제가 연기하기가 편하지. 그렇게 좀 야상오사하면 제가 연기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감독님한테는 좀 머리를 진짜 바보처럼 자르겠다 차라리. 그래서 이제 잘라서 이제 보여드렸더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자르겠다. 네, 조금 더 앞머리를 자르겠다라고 해서 하게 된 거고 옷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이제 제일 좀 바보 같은 이상한 옷들을 들고 갔죠. 들고 가서 몇 개를 이제 보여드렸더니 감독님께서 이게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정범 감독님은 문판일기에 어떻게 보면 흥철 캐릭터 같다라는 느낌도 주는데 그때도 감독님과 좀 상의를 하시고 이런 캐릭터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감독님처럼 유종민 감독님처럼 좀 스타일링을 미리 우선 의상팀이 준비했던 옷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역시 화학동 시장에서 몇 개의 옷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입어봤고 그리고 그중에서 선택해 주셨는데
이미 뭐 이 영화 찍는 뭐 어떤 그 과정에서 어느 날 뭐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감독님이 관찰한 저의 모습과 이제까지 영화 속에 있는 어떤 모습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 감독이 이제 그 자신의 의상을 딱 가져왔을 때 모두가 그냥 그 옷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학동 시장에서 딱 옷 가져와서 입었을 때 그냥 그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이미 입고 온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양익준 감독님이 똥파리 때 입었던 의상을 영상자료원에 다 기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때와 비슷한 옷을 다시 구해서 입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의상을 준비를 하셨고 스타일링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같이 연기하는 상대가 누구냐가 사실은 이제 작품을 선택할 때 시나리오만큼 중요한 어떤 요인, 그러니까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정의 요소. 그런데 그 세 바보가 감독님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의아한 캐스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는 좀 어떤 느낌으로 예리라는 인물을 파악을 하셨는지. 우선 새 감독님은 너무 열정이 많으셔서 이렇게 감독님과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었어요. 더 아까 종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될까봐 되게 걱정이 많이 됐다라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 작품들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고 고된 작업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충실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고 그리고 그런 부담을 많이 떠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연출을 해본 적은 없어서 전체라는 그림을 보기는 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건 세 분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해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나리오상의 예의는 뭔가 이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이들과 또 따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는데 역시나 촬영하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처음에는 저도 뭔가 서로 남녀의 어떤 그런 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찍으면서 이들은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어요. 훨씬 촬영하면서. 네. 가족 사진이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이상하면서도 정말 어떤 같은 패밀리 같은 느낌을 자아냈었는데요. 네, 전 되게 슬펐어요. 그 사진을 사실 찍을 때. 네. 사실 저는 이제 촬영할 때 예리 씨가 그냥 정말 이유 없이 눈물을 영화와 상관없이 흘렸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슬픈 꿈 같은 느낌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 사진을 찍게 되고 제가 뭔가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사라질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리의 그 마음을 좀 타서 제가 아마도 그러지 않았었나. 네. 그 감독님께도 마이크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거 촬영할 때 워낙 또 세 분이 감독님이시다 보니 좀 자신의 연출 방식 아닌 연출가로서 생각하는 어떤 스타일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냥 배우 활동만 하시는 분과 할 때와는 좀 다른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세 분이서 막 얘기를 감독님 뒷담화죠. 어떻게 보면 연출 뒷담화를 하다가 한번 걸렸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세 분과의 작업이 어떠셨는지 성가시진 않았는지 7년 전부터 캐스팅하고 이게 이거 왜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으셨는지. 뒷담만 했겠어요. 뒷담화도 하여튼 좋은 감독들이고 또 너무 좋은 배우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나는 너무 많은 도움 받았고 그래서
뒷담까지 지금 생각하면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겠는가. 예, 한번 주막에서 이렇게 찍는데 나는 예리 방, 거실이란가? 거기에 모니터 두고 있는데, 이거 끼고 있는데, 3명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 장면은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저렇게 찍는 건 좋겠다. 그런데 누군가 그랬어. 저 양반이 들을 사람도 아니고 어찌겠는가. 근데 양익순 목소리 나옵니다. 이번엔 내 총대 메고 올라가겠다. 근데 저도 좀 올라오는 것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올라오지 마. 지금 너무너무 후회되고. 아까 예리 씨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면, 이제 감독이라서 전체 그림을 보고 이제 연기를 했다라고 예리 씨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영화가 어떻게 완성될지 당최 예상이 안 됐고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그림을 볼 수도 없고,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3인행이라는 영화를 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대본의 제목이 춘몽이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을 보는데 이거는 우리 세 명의 얘기가 아니고 예리의 얘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영화를 찍으면서 어느 날 2회차 때인가 이건 우리 3명은 실존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예리 씨가 얘기했던 전체 그림을 보고 연기하지 않았고 그냥 순수하게 배우로서 이제 연기를 했는데, 제가 좀 반성도 되고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뭐냐면, 저는 감독님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제가 처음 이 영화를 출연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떻게든 감독님의 전작들의 어떤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좋은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안 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좀 이렇게 영화의 기름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감독님한테 저는 그러면 웃기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그래 너는 좀 재밌게 해 라고 해서 그냥 매 장면 그냥 재밌게 웃기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뭐 감독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겠지라는 생각에 일단은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 옆에 있는 이제 정범영이나 주민 감독님이나 이렇게 3명이서 뭔가를 일단 많이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담화는 뭐 감독님이 들으신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영화 촬영 끝나고도 뭐 이제 모여서도 많이 하고, 그게 아주 일부분인데 만약에 다 아시게 되면 큰 충격이에요. 다음 영화 못 하시나요? 당분간? 네. 아니 사실 감독님이 전작부터 늘 하시는 말씀,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화 이제 상업 영화다랑 그리고 멜로 영화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종민 감독님께서는 우리 영화에 윤활유, 기름기를 좀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기름기 역할을 하신 분은 오늘 깜짝 오신 깜짝 놀라게 등장을 하시고, 사실 처음 액정화면에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 이상적인 남자로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 아직 영화 못 보셨지만 오늘 보셨. 네.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환기, 그리고 이 예리라는 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몸과 정신이 건강한 어떤 이상형을 그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온 남자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어떻게 감독님에게 좀 설명을 듣고 연기를 하셨고 어떤 느낌으로 또 임하셨는지. 저도 그 감독님이랑 비슷하게 그 술자리에서 윤종균 감독님이 장윤 감독님이랑 술 한잔 하자고. 아, 네? 왜요? 네, 그래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런 영화가 있다. 감독 셋과 함께 영화를 찍는데 뭐 잠깐 나오는 역할이 있는데 함께 하지 않겠냐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술자리에서 캐스팅을 당했고, 사실은 제가 전에 그 경주 때 영화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감독님 인사 한번 드리고 뭐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와중에 이제 감독님께서 뭐 모르겠어요. 저를 왜 캐스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형이라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또 뭐 의문의 남자이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냥 뭐 일단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재밌을 것 같았고, 이 작업 자체가 참 재미있는 기억일 것 같아가지고 함께 했는데, 오늘 영화를 봤는데 역시나 너무 재밌게 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리 씨는 어쨌든 지금 이 멜로 영화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 세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또 이제 이상형의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남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 예리의 마음 같은 건 어떤 건지, 세 남자에 대해서는 정말 측은지심을, 본인도 굉장히 측은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인물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배려하고 착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측은지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리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성으로서. 많이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지금 살아가는 게 좀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다른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살아가는 또 힘이 또 돼주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조금씩 채우면서 좀 많이 의지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가족같이 좀 더 느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좀 예리 스스로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 세 사람한테 어떻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마지막을 보면서 이게 뭘까 하고 여운이 남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왜 오프닝이지라고 궁금해하는 영화는 오히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궁금한 영화들이 있다면 이 영화는 시작이 궁금하다라고 해야 될까? 과연 그 시작점을 내가 어디서부터 위치하고 시작하게 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가동시켜서 끼워 맞춰야 될까? 이걸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영화였는데, 그 혼동의 원인에는 오프닝 크레딧의 시작? 약간 불쑥불쑥 끼어드는 느낌이 영화에 있는데, 그 이주영 씨가 연기한 역할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와 공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내가 지금 이걸 낮잠을 자고 있다면 갑자기 확 깨게 만드는 그런 느낌? 그게 오프닝 크레딧부터 좀 유지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지금 이 예리라는 여자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영화의 시작과 끝을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과 끝이라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실제 얘기한 사람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세 명만 얘기할 수 없고 이 영화에는 항상 이 네 명의 이런 관계에 항상 세 명이 예리를 찾고 그리워하고 따르고 그렇게 이렇게 진행은 그렇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리 세 명보다 예리가 더 이 세 명을 찾고 그리워하고 의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영화의 그 타이틀 그 제목 아저씨. 네, 그래서 앞에 계속 하다가 실제 예리가 찾고 있지 않는가 이 아저씨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독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감독님들의 전작에서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인물들을 차용해서 추궁해서 활용한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드는 공간이 수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일 때문에 계속 수색을 최근 몇 개월 동안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건 상암동까지는 많이 가보셨죠. 영상자료관 때문에. 그런데 상암동에서 바로 터널 하나를 지나면 너무 달라요. 풍경이. 아 정말 이게 개발이 된 것과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 이렇게까지 풍경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 차이가 터널 하나로 이렇게 크게 올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저는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비가 오는데 어떤 경기에 가면 이쪽은 비가 오는데 이쪽은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DMC를 바라보면서 계속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극장이 공짜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들이 바라보는 이쪽 상황, 발전된 상황과 본인들이 살고 있는 수색은 어떻게 다른 공간인지, 어떻게 구분되어지고 왜 이들은 수색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지, 그리고 그 수색이 결국은 그들한테는 고향이잖아요. 그 고향의 의미는 이 수색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길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여튼 짧게. 아니 이렇게 그 질문의 그 마지막 그거 이렇게 잘 몰라요. 하여튼 제 뭐 답이 아니라도 그 수색과 DMC 사이에는 이제 이화정 기자 얘기하는 것과 저도 같은 그런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쪽에서 저쪽 감은 전혀 다른 세상이고 저쪽에서 이쪽은 전혀 다른 세상이고 실제 이렇게 공간과 공간이 이 공간이 다르고 저 공간이 다른데 이 공간에서 저 공간 갈 적에 어떤 과도 이렇게 연계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과도기가 있는데 아예 없고 완전히 다른 그러면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전혀 이렇게 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꿈인가 현실인가 질문 아니 지금 또 어느 면을 조금 더 얘기해. 그 인물들이 결국은 수색을 고향이라고. 네. 그래서 이 안에 인물들 보면 윤종빈만 거기에 건물주고 거기에 이렇게 뭐 영화 안에 보면 그 안에 종빈이만 뭐 거의 거기에 거주한다 하고 봐도 되고 그 외에는 다 밖에서 오지 않습니까? 예리는 연변에서 오고 또 양익주는 고아원에 있었고 박정무는 저 북한에서 오고 그런데
실제 고향이라는 거는 뭐 지리상의 그런 개념도 있는데 어디에 정이 드는가, 어디에 편한가, 그게 고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들이 그 영화 안의 인물들이 그 공간에 그래도 정이 더 많고 더 감정이 더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좀 더 편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공간에서 자유스러운데 전혀 다른 공간에 가면 이렇게 걸음걸이도 어떤 쪽에는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색에서는 그냥 큰 소리쳐도 되고 웃어도 되고 울어도 되고 그런 고향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영화의 연출로 그래서 그러면 수색에 했는가 이것과도 좀 관계합니다. 그동안 제 DMC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저 수색에 갑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측에는 매일 가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 또 그쪽에 그 순댓집에서 순댓국 먹고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그쪽 가면 편하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그런 동네 정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정서가 남아 있으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 영화 속에 나온 집이 이 얘기를 해도 되죠? 네. 감독님이 현물 지원을 하셨어요. 집이 감독님 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수색에 대한 영화에서의 그런 활용과 수색에 대한 정서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어서 감독님은 어떻게 정범이라는 인물의 수색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좋은 동네입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영감을 주고 계속 영화를 만들게 해주는 또 공간인데 지금 사실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천장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치고 좀 다시 봄이 오면 좀 정리를 해야 될지 너무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제가 지금 5년 정도 거기 지금 계속 있는데 요새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업을 위해서 우선 빌렸던 집이요. 그 주위가 전부 다 지금 재개발 지역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가 전력 기술 개발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철탑을 창문을 열면 보이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커다란 공간, 이제 영화를 찍어야 돼, 산다란 영화를 찍을 때 필요해서 그 사무실처럼 얻어서 들어갔는데 저렴하고 또 이렇게 이용하기도 편하고 앞에 주차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갔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선 그 동네가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채색이잖아요. 좀 이렇게 재개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 있고 사람들 별로 없고 그리고 조용하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상암이 있고 너무 마치 미래도시 같은 상암과 이쪽의 그 대비가 저는 영화를 만들고 이번 영화를 연기하는데도 그렇지만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아이러니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저한테 어느 힘도 되지만 사실 저에게 많은 우울함도 주고 뭐 이런 아이러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찍은 내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앞에 그 술집을 만들어서 촬영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고향 같았어요, 거기가. 그리고 그 앞에 술집이 안 없어졌으면 했는데 미술팀이 이제 철거를 해야 돼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원래 감독님하고 같이 거기서 술 마지막으로 한번 먹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운 기억이 있습니다. 만들었다, 철거를 했는데 그 수색의 정서가 그 포장마차에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 세 명의 바보들이라고 해도 되죠. 바보들이 들어올 것 같은,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데 유연석 씨는 안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느낌과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질문을 이제 좀 받아볼게요. 영화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이렇게 한 번씩 두 번 지금 봤는데요. 영화가 영화가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꼭 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제 보고 다시 또 온 건데 그 제일 궁금한 점은 거기 예리가 제가 보기에는 총 3번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 옥상에서 한 번, 그리고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유연석 배우님 만났을 때 한 번, 이렇게 총 3번의 춤을 추는데 그 춤의 의미가 너무 궁금합니다. 왜 춤을 췄는데 왜 이 남자는 갑자기 나갔고 그랬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리 씨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춤을 추는 거는 사실 예리한테 그렇게 복잡한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고 되게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약간 사이사이에 동물원에서 이제 물고기를 보고 나서도 그렇고 몇 번씩 더 들어갔었고요. 마지막은 좀 더 꿈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더 위아래로 이렇게 흑백 영화에서 도드라지게 하얀색 옷을 입고 또 춤을 추기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되게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도 꿈을 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리가 님을 만났을 때 꿈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니까 춤이라기보다는 어떤 율동과 형태가 아주 정확하지 않은 동작의 반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니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다가 그 율동에다가 마지막 율동에다가 니마라고 이렇게 붙여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연석 씨가 뭐 나가고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감독님께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학에 왔다가 누구 왔다가도 마지막엔 다 나갑니다. 나가고 그런데 그 원석 씨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제 그 현장에서도 원석 씨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좀 비현실적. 내 기억으로는 윤동준 감독이 그랬는가? 연석이 들어오니까 우리 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예리 말하는 것처럼 예리 또 어떻게 꿈을 꾼다? 뭐 연출에서는 뭐 확정한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찍으면서도 그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연석 씨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완전히 좀 달라지고, 그래서 뭐 현실로 얘기해도 되고 꿈으로 얘기해도 되고, 뭐 연출로서는 예리가 그런 남자를 만나면 같이 나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석 씨한테도 그 그 춤의 의미를 그 꿈속의 춤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도 뭐 춤의 의미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었고, 이 주막에 올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이상형의 남자가 불쑥 그 주막에 나타났을 때, 감독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냥 연석은 그냥 그 오토바이 남자는 그냥 들어와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음악을 듣고 싶어서 음악을 듣고 그냥 본인만의 리듬에 이렇게 몸을 맡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리가 그 리듬에 따라가다 보니까 뭐 그 남자를 따라 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뭘 이렇게 매력을 보인다든지 무언가를 뭐 주문한다든지 그런 거보다 그냥 어떤 인물의 그냥 리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에 그냥 이끌려가는 그냥 의문의 남자였으면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 모든 것 자체가 노래도 그렇고 이제 좀 몽환적인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춤을 어떻게 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춤을 이렇게 막 어디서 이렇게 춰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연석이가 편한 음악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뭐 이것저것 듣다가 그때 그냥 레퍼런스로 음악을 하나 찾아서 그때 촬영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따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그 태양의 서커스의 어떤 여러 가지 노래들 서커스 음악들 중에 이렇게 막 몽환적인 이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틀어놓고 그냥 저는 그냥 뭐 추는데 막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갔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형의 남자 내 예리에 뭔가 모를 저승사자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저는 진짜로 천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가죽 자켓 입고 와서 저승사자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약간 하늘에서 오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작년에 북극제에서 봤고 그리고 이거 이제 4명의 이제 바다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 명은 세터민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뇌전증을 가진 건물주 아들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달건달 그리고 한 명은 조선족 이렇게 됐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예리 씨 아버지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봐도 그리고 예전에 봤을 때도 그렇고 예리 씨 아버지를 집어넣으신 이유가 충분히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4명의 인생이 바닥 인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힘든 인생인데 거기서 예리 씨 아버지를 넣은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예리 씨 아버지가 이제 벌떡 일어서잖아요. 그 장면의 의미도 자세히 잘 모르겠고. 예리 아버지 캐릭터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연 건 아니고 예리가 그럼 한국에 어떻게 왔는가 그 생각하다가 실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애를 놓는 게 아주 많습니다. 실제는 그런 애가 한국에 아빠 찾으려고 왔는데 아빠가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불차에 앉아있고 그런데 예리가 그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리의 그 아름다움 그런 마음은 그 아버지 때문에 조금 더 강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쁜 일을 했는데 나쁘게 대하는 게 아니고 계속 좋게 대하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일을 이렇게 당했는데 나도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감정으로 그 아버지의 캐릭터를 그렇게 했고 아버지가 또 탁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거는 예리의 그 영정 사진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저쪽에 가가지고 예리의 시선으로 세 명을 바라보면서 칼날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리의 영정사진이 나왔다면 예리가 저쪽 세상에 갔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예리 저쪽 세상을 갔는데 이 공간, 이 정든 사람들 그 공간 어떻게 보겠는가? 좀 칼날로 좀 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 사람을 비추면서 그 카메라가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는 게 쉽지 예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일 한 아버지, 1차에 계속 아버지도 저쪽 세상에 가면 아버지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가다가 또 주영이라는 친구를 한번 보고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다 보고 가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찍을 적에는. 가서도 좀비네 그 머리 나빠지는 걸 좀 걱정을 많이 했는지 그 장면을 특별히 이렇게 딱 본 게 되게 인상적이었네요. 네. 또 질문 바로 좀. 부산에서 개막식 때 보고 또 오늘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른한 꿈을 꾼 것만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시가 두 편이 나와요. 주영이 예리에게 선물하는 시와 그리고 예리가 중국어로 읽는 임태백의 시가 나오는데 그 두 편의 시가 모두 고향을 다루는 시로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는 이들의 애틋함을 좀 더 관객한테 깊게 전달을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영의 시가 되게 예뻐요. 보면은 마지막에 그리움이 그리움을 밀어내는 그 자리에 제자리 한 명쯤 있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데 그 시가 부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그 시는 감독님의 시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이 없습니다. 제 스크립터가 좋은 시인입니다. 거기에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시입니다. 제 스크립터인데 제 전하겠습니다. 두 편의 시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이태백의 시는 중국 사람은 애부터 노인까지 누구도 다 그 암송이란가 뭐이란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그 내용 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이 영화에서 4명이 같이 있을지 거의 좀 떠드는 게 많지 않습니까? 농담도 많이 하고 웃고 떠드는데 어느 정도에 가면 또 이렇게 조용할 적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적에 예리는 어차피 중국 쪽에 배경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떤 정서에 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래가 생각나고 어떤 사람은 또 시가 생각날 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리가 거기에서 좀 중국 시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양육준이 말하자서 중국말로 우리를 욕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 주영이 그 캐릭터도 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시인도 아는데 뭐 그런 정설로 그 시내 가서는 한번 중국 시 나오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나가고 갑자기 영정사전이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갑자기. 근데 왜 그런 설정이 왜 필요했는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예리님을 그냥 보내셔서 마음이 아프고. 갑자기 잘 보시는 분을 죄송합니다. 그때 예리 씨가 없어요. 제가 대신 왜 그러셨어요? 연석이 사과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죽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갑작스럽게 옵니다. 이렇게 내 아는 친구인데 어느 날에 돌아갔다 하면 되게 갑작스럽습니다. 갑작스럽지 않는 그런 죽음도 있지만 그거는 뭐 가족이나 그거는 이렇게 그건 다른 거고 실제 친구들도 어느 날에 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런 거를 많이 요즘에는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갑작스럽게 없어진다.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사람의 그 사람과 나의 감정이 그 사라진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가, 그런 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예리 씨 동의를 받고 이제 네, 질문이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받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개막식 때 영화를 보고 또 영화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지만 이때까지 질문 안 나온 것 한번 하고 싶어서요. 보면 밤인지 새벽인지 모르겠는데 그쯤 될 때 그 영화에서 예리님이 그 아버님이 방 안에서 자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욕조에 들어가서 눕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틈으로 누워 계신 아버님을 보여주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그 장면이 뜻하는 바가 뭔지 궁금해서요. 저는 이제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건가라고 생각도 해봤고 아버님이 제일 첫 장면에 하면서 부르시잖아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물을 튼 건지 궁금을 해가지고. 하기는 예리했는데 감독님이 시키셨을 것 같으니까. 실제 그 신을 찍을 적에 또 이렇게 다 생각하고 찍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점점 예리도 거기에서는 이렇게 거의 어떤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좀 앞에 부분인데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 적에는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지 사람들 그러면서 사고 났는데 이상하게 그 며칠 전에 뭐 어쨌다. 그게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뭐인지는 모르지만 예리 항상 아버지를 거기서 모욕시키지 않습니까? 왜냐면 항상 모욕시키면 아버지가 그 욕조에 있지 않습니까? 예리는 밖에 있고 그 신을 찍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나는 거는 예리도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리를 한번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사람은 그 자리에 앉으면 아버지의 느낌이 더 올 겁니다. 딸의 입장으로. 그렇고 거기에 누워있고 카메라가 저쪽 방으로 갑니다. 그때도 그 시선은 누구 시선이겠는가. 그래서 그럴 적에는 좀 토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촬영 감독이 이거 왜서 이렇게 가야 돼요? 하면 왠지 제3자가 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 감정상에서는. 그래서 예리를 비춰주다가 카메라가 이쪽에 와서 아버지를 비춰주는 거. 질문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어요? 오늘 관객들과 만난 소감을 들으면서 좀 자리를 맞춰볼게요. 네,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왔지만
저도 사실 촬영하면서 궁금했던 점들 많이 질문해 주셔서 네, 저도 좋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렇게 감독님과 좋은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캐스팅이 또 어디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영화가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굉장한 서스펜스와 반전을 갖고 있는 영화가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좀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궁금증들 많이 갖고 또 여러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무한 캐스팅이고 아마 후모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감독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영화를 어떤 예리의 꿈의 관점에서 봤거든요. 그 연변에서 한국으로 온 소녀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영상자료원에서 가끔 무료 영화를 보는데 영상자료원이 독립 영화를 많이 트는 데니까 거기서 뭐 용서받지 못한다나 무사일기나 크동파리 같은 영화를 봤겠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꿈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런 오히려 그렇게 보니까 영화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되게 잘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또 가능한 영화니까 한 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부산에서 처음 본 거였는데 저는 참 감독님 영화 이제까지 봤지만 가장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하고 또 많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들 2번 이상씩 봐봐야겠습니다. 어려운 영화니까 좀 많이 해주세요. 아까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도 다 자기만의 해석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참 그게 되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렵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기만의 생각하고 싶은 방향대로 심지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생각하고 싶은 방향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화를 어렵다고 생각하시기보다 그렇게 본인이 느끼고 또 즐기시는 만큼 이 영화를 보셔도 참 좋을 것 같고 저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되게 막연하게 좀 너무 좀 어떤 부분 아름답고 되게 슬프고 막 이러기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면서 좀 더 우리 영화 되게 재밌는 영화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감정이 좀 더 실려서 더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한 번, 2번 볼수록 좀 더 재밌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또 그런 시각이나 관점이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영화가 더 잘 돼야 되니까 SNS나 어디든 많이 올려주시면 이 영화가 그리 어렵지만은 않고 아주 아름다운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힘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제 저녁에 조금 우울했습니다. PD 전화 왔는데 관객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상남동에 자주 가는 그 집이 있습니다. 가서 그 피맥이란가? 네, 피맥 집인데 그 피자는 너무 싫어하고 그 집에 먹태가 좋습니다. 먹태만 하고 이렇게 먹는데 거기에 일하는 청년, 젊은 친구가 이렇게 서비스로 피자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감독님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먹태만 다 먹은 거 아니고 그 피자도 다 먹었습니다. 먹고 저 친구 저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돈 버는데 다음 주에 내 영화를 가보고 실망하면 어떻게 했는가 너무 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술 좀 많이 먹고 한참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그래도 내일은 그래도 좋아지겠지. 네, 그런 생각하며 오늘 왔는데 좋아진 내일이. 예, 네.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좀 뭐 또 하나 이렇게 조금 불안한 거 있는데 유아정 기자님이 실제 영화의 배우입니다. 연기도 너무 잘하셨고 근데 연출의 원인으로 편집됐습니다. 이 친구 사회 본다니까 내가 오늘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원래 꿈 얘기는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다양한 해석들을, SNS에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춘목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물러갈게요.